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민현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박가영 앵커가 준비한 숫자로 읽는 1번지를 통해서 주제 숫자를 보고 오겠습니다. 네, 숫자로 읽는 1번지 오늘의 숫자는 2입니다. 추운 날씨만큼이나 연말 정치권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연일 오르내리는 두 사람이 전국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슈의 중심에 선 두 인물이죠.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입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 최초로 제보한 사람이 송병기 부시장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제보 경위를 두고 청와대와 송 부시장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이 오히려 증폭되고 있습니다. 송 부시장은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선거 개입 의혹을 풀기 위한 것이라며 오늘 오전 송 부시장의 울산시청 집무실과 자택, 관용 차량까지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또 송 부시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전격 소환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경제부시장을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숫자로 읽는 1번지였습니다. 네, 박가영 앵커가 숫자로 읽는 1번지를 통해서 이슈의 중심에 선 두 인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두 인물 중에서 보다 이슈에 좀 더 중심에 서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서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서 같은 시간대 참고인 조사를 지금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청와대와 이 송 부시장이 각각 발표한 그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관련 첩보에 대해서 전달 그리고 가공 과정에 대해서 말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검찰 수사가 청와대 압수까지 간 것은 저는 애정됐던 거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네. 다만 이 사건의 핵심은 하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인데 지금 어제 그제 계속 서로 청와대 발표라든지 송병기 부시장의 그 인터뷰를 통해서 보면은 저는 그 부분은 좀 해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하명 지시를 했다는 얘기는 사전에 어떤 공모를 하고 계획을 하고 그걸 또 수행을 했을 때 이제 그런 말이 성립이 되는데 네. 이번 경우는 보면은 이제 그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청와대 행정관하고 통화를 하면서 지역의 여론 동향을 물어봤을 때 지역에 이런 여론이 있다는 걸 전달을 했고요. 네. 거기에 의해서 그걸 청와대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아마 그 SNS로 받았다든지 전화로 했다든지 서로 말은 좀 엇갈립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통상 대화를 하다가 또 자세한 걸 원하면 나중에 카톡으로 좀 보내달라 이렇게 일반인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건 그게 굉장히 지엽적인 것이고 핵심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말로 청와대가 어떤 여론에 통해 가지고 선거에 개입을 하려고 하명 수사 지시를 한 건지인데 그런 부분은 좀 어느 부분 소명이 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검찰은 이제 그 부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수사를 진행하는 건데 저는 차분하게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게 개입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그 야당이 주장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어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을 때 그 말이 성립이 되는데 네. 당시 제가 그 선거 결과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송호철 그 지사가 송철호 시장이요? 예. 52.9%를 득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김기현 후보하고는 한 13% 정도 격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부울경이 보면은 경남의 김경수 지사는 52.8%, 또 부산의 오거돈 시장은 55.2%. 거의 보시면 알지만 득표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에 여론이 그 지역의 부울경의 여론이 그렇게 돌아갔다는 것이지 그게 때문에 그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울산의 그 구청장 선거라든지 군수 선거도 보면은 전부 다 민주당이 석권을 했습니다. 네. 또 시의원 같은 경우도 22석이 있는데 17석을 민주당에서 이겼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이것을 하명 수사 또 이게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연관시키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근데 상대 측에서는 물론 이런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는 그런 분석이 나올 수가 있지만 이 수사 과정들이 선거 과정에 또 있었기 때문에 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좀 이 결과에 또 영향을 미쳤지 않을까. 충분히 사실 그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결과만 놓고 보면 이제 그 당시에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높았을 때죠. 네. 작년에 지방선거는 사실 여당의 압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요. 네. 이제 울산시장 선거만 놓고 본다면 언제 압수수색을 했느냐. 네. 이 문제가 가장 먼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확정된 날 전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을 딱 보고 바로 가장 적절한 시기에 그 타이밍상이 너무 잘 맞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이미 들었었고요. 그 당시에도 왜 하필 공천이 확정된 날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날 경찰이 전격적으로 이 발표를 하고 압수수색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었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국민들께서는 울산 시민들께서는 이런 불안감이 들 수 있죠. 김기현 시장을 설령 내가 선거에서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시장직을 잘 수행 못할 수도 있겠다. 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여론이 전반적으로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김기현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년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 이전이죠. 지자체장 단체장 그 평가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뒀었어요. 4년 내내. 예. 그래서 김기현 전 시장만큼 그래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하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도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해서 아주 조직적인 청와대나 정부의 개입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결과만 가지고 네. 어차피 그때 그 일이 없었어도 김기현 시장이 선거에 졌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잘못된 유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수는 보수대로 또 진보는 진보대로 본인들의 그 논리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해석을 사실 하기에 나름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그 판단을 유보하고요. 정치권에 이렇게 큰 이슈가 되는 상황들을 보면 문건이라는 게 꽤 네.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역시 문건이 과연 무엇인가 이번 문건이 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송병기 부시장의 그 문건 관련 첩보 문건에 대해서 어제 청와대에서는 윤도한 수석이 제보자가 동의를 하면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오늘 이 첩보 문건을 본인이 입수를 했다라고 하면서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을 듣고 오겠습니다. 법률적 판단 내용도 없고 예. 경찰이나 검찰에 어떻게 뭘 하라고 한 내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혹이 지역에서 떠돌고 있다. 의혹이 상당하다. 뭐 이런 정도의 그 그냥 제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건 내용은 좀 정리해서 공개할 생각입니다. 네, 문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일단 입수 경위부터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 현재 원본은 검찰이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네. 있거든요. 근데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이미 한 달 정도 전에 이걸 입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좀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뭐 글쎄 그건 저도 이제 정확하게는 좀 모르시죠?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 입수 경위를 뭐 따져보는 것도 어떤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 자료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느냐인데 아까 홍익표 대변인 말씀에 따라 이게 지금 뭐 그냥 시중에 흘러다니는 정도 이 얘기를 좀 정리해 놓은 것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지금 송 부시장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했던 얘기가 뭐 이미 그 지역에서 1년 전에 경찰청에서 수사를 했던 거고요. 또 지역 언론에 수차례 이게 또 보도가 됐던 거고 또 그 건설업자 그 김아무개 씨가 울산시하고 경찰청에다가 이미 뭐 진정 고발을 여러 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시에는 이미 시 지역에서는 이게 회자가 됐던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네. 이게 새롭거나 이게 정말 어떤 첩보로서 가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좀 그런 의문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 다만 이제 대화 중에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지역에 어떤 특이한 동향이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 받아가지고 이제 SNS로 왔더라도 통상적으로 그걸 그대로 갖다가 주지는 않거든요. 이게 좀 예. 다듬어가지고 주는 건데 그걸 어떤 뭐 개인의 의견이니까 첨부되는지 안 됐는지는 윤도한 수석이 했듯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로 데이터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공개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렇게 지나치게 의구심을 부리는 건 저는 맞지가 않고요. 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김경수 그 행정관이 김경수 지사의 친구라든지 예, 뭐 동문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뭐 그 공개 그 김현기 그 울산시장의 그 사무실 뭐 압수 시점이 좀 공교롭다 그러는데 이렇게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그 문 대통령께서 추미애 장관을 법무장관으로 내정을 하니까 야당에서 당장 하는 게 뭐냐면은 청와대 압수수색은 시점에서 바로 이어서 이걸 하는 것은 추미애 장관을 내정자죠. 이 고리로 해가지고 뭐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뭐 검찰 수사를 무마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논리를 펴고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그 조국 장관 후보자 부인이죠. 부인 그 정경심 교수에 정경심 대한 교수 뭐 소환 조사하지 않고 바로 그 한 날이 그날이 그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이었었는데 네, 인사청문회 날 기소한 그랬죠. 예. 그날은 또 이제 민주당에서 반발했단 말이죠. 이게 뭐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꼭 그런 의도로만 보기로 시작하면 이게 한이 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 아까 김현기 시장의 압수수색도 물론 오해는 살 수 있습니다만, 예. 김현기 시장 그 오해는 살 수 있습니다만은 수사 일련의 과정에서 그때가 압수수색을 한 건데 그걸 지나치게 부풀리는 거 아닌가 싶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네. 이 자료 내용을 제가 그 나중에 이제 공개를 한다 그러니까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보면 될 일이지 그걸 가지고 자꾸 뭐 김경수 지사의 뭐 고등학교 동문이어서 뭐가 있는 거 아니냐 네. 또 당일날 압수수색을 했다든지 어떤 경로로 받았느냐 이런 것들은 저는 곁가지에 불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저희가 우리 그 사회에 큰 이슈들이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자,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 사실 그게 정답이겠죠. 그런데 그것만을 기다릴 수 있는 좀 지금 상황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너무 이렇게 의혹들이 각종 언론을 통해서 또 주변 청와대 주변 그리고 여야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이게 뭐 지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단정을 짓지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이런 것들을 뭐 다 덮을 수 있는 또 상황은 또 아니겠지 않습니까? 오늘 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이 아침 라디오 인터뷰를 네. 한 거는 제가 보기에 민주당으로서는 그다지 그렇게 도움이 되는 인터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홍익표 의원이 개인적으로 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입수했다 그랬어요. 네. 그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청와대에서 단순하게 우리는 첩보를 받은 거를 이첩했을 뿐이다라고 했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사실은 국회에서 박범계 그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이 네.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경찰청장에게 문건이라고 하면서 흔들면서요. 그런 이거 일이 언제 있었죠? 수사할 거냐, 왜 수사를 빨리 안 하고 있느냐라고 다그쳤던 영상이 지금 이미 다 국민들께서 네. 보셨습니다. 그런데 박범계 의원은 난 그거 몰랐다,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더 이상은 이제 언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홍익표 의원께서 어디서 이 문건을 받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주면 안 되는 문건을 대응하기 위해서 홍익표 의원에게 준 것인지 네. 아니면 이미 민주당에서 이미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대응 회의를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당시에 박범계 의원이 가지고 있던 그 문건을 민주당이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홍익표 의원이 지금 보고 거기에 대해서 성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지금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이 있어서요. 이 문제는 단순히 물론 지금 워낙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홍익표 의원이 전면적으로 나서서 언론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청와대뿐 아니라 민주당까지도 같이 합세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선거 관련해서 TF팀 내지는 대응팀을 만들어서 아주 조직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이 인터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입수 경위를 계속해서 네. 좀 의문점을 갖고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최초 제보 과정도 계속 좀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송병기 부시장이 먼저 제보했다라고 청와대에서는 말하고 또 어제 송병기 부시장 기자간담회 내용을 보면은 그냥 안부 통화를 하면서 묻길래 알려줬다거든요. 이게 선후관계가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좀 이해를 하셨습니까? 네, 대화라는 게 이제 시간이 좀 흐르다 보면 기억이 이제 온전하게 복원하는 게 쉽지 않은 한계를 좀 가지고 있죠. 그런데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송병기 부시장은 청와대에서 먼저 요청했다는 건데 이제 저는 그걸 뭘로 보냐면은 처음에는 전화를 저는 먼저 아마 했을 겁니다. 둘이. 근데
나중에 이제 SNS라든지 정리된 걸 좀 달라. 이제 그런 요청이 이제 청와대에 있었던 걸 가지고 송병기 부시장은 그걸 이제 그 기억으로 청와대 요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청와대에서는 그쪽에서 먼저 전화가 왔다는 것은 아까 먼저 통화가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앞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야당은 야당의 눈에서 보고 싶은 부분만 본단 말이죠. 네. 또 여당은 어쨌든 불필요한 잡음이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싶은 욕심이 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물론 여당의 행태가 반드시 옳다고는 제가 못 보는 게 지금 뭐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를 지금 민주당에서 좀 설치를 해서 네. 오늘 뭐 대검 차장하고 경찰청 차장을 불러서 뭐 브리핑을 듣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당사자들이 출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어떤 수사가 진행 중인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이런 경우가 전례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좀 차분하게 좀 지켜봐야 되는데 민주당도 좀 지나치게 좀 어떤 그 판별력을 좀 잃어버린 게 아닌가 싶은 너무 게 과잉 대응을 하고 있다고 예. 보시는 겁니까? 뭐 예. 대화도 보면은 뭐 선택적인 수사라든지 정치 개입이라든지 뭐 또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가만 놔두지 않겠다 예. 이런 뭐 원색적인 표현을 쓰는데 마찬가지 민주당도 자제하고 차분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야당도 어떤 걸 막 잡아가지고 어떤 국면 전환의 어떤 호기로 삼아보겠다는 이런 지나친 발상에서 접근하면은 결국은 가운데 있는 우리 국민들만 좀 혼선을 빚고 국력의 낭비가 된다는 점에서 뭐 어차피 검찰이 청와대까지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네. 정말 이제 지켜볼 일만 남았지 또 않나 싶습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여야 모두 이번 이슈를 가지고 좀 유리하게 좀 사용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작용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이 말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익표 의원이 네. 얘기하면서 이 정도의 제보는 선거 때마다 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선거 때 상대 후보를 좀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루머들도 많이 퍼뜨리고 그걸 네. 저희는 뭐 일상적으로 많이 네. 봐왔고 그것들이 또 법적 처벌을 받기도 하고 그러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런데 5개월 전에 지방선거 전에 상대 후보, 그러니까 유력 후보인 송철호 후보와 송병기 당시 선거 참모가 이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서 총선 관련 선거 관련 공약들에 네. 대한 논의를 했다. 이런 거는 사실 글쎄요, 이거는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네, 상황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홍익표 의원이 말하는 게 너무나 많은 제보들이 들어온다. 그거 맞습니다. 당 차원에서 들어오고요. 이제 언론에서도 그 선거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은 예. 이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인데 근데 모든 의혹들을 다 그러면 청와대에 첩보가 들어오면 그것들을 다 이렇게 가공해서 네. 정리해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반부패 비서관에게 전달을 해서 경찰에게 직접 이첩을 하는가? 그거는 아닐 거예요. 네. 왜 그러면 이 관련돼서만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된 비위 첩보에 관해서만 이렇게 특별히 신경을 써서 정리해서 민정비서관이 직접 이렇게 나섰느냐에 대해서 우리 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국민들께서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선거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많은 비위들이 들어오고 나면 정리를 할 때 청와대가 직접 나선 경우가 거의 없어야 되죠. 네. 사실 이건 선거 관여이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홍익표 의원이 또 하나 얘기 주장하는 것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네, 그럼 그게 들어오면 다 이렇게 관리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특히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네. 왜 꼭 울산만 그랬냐고 말씀을 윤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아마 꼭 이게 문제가 드러나니까 아마 그렇게 네. 또 말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울산 아니고라도 아마 네. 그 당시에 전국 광역선거가 벌어졌으니까 있을 걸로 보고요. 네. 또 청와대가 정리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리한 건 아직 아니죠. 그냥 온 것을 다듬어 가지고 그냥 경찰청에다 좀 이첩했다는 정도인데 좀 앞서가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저는 이제 오히려 더 앞서 아까 말씀하실 때 5개월 전에 만나가지고 공약 문제 논의하는 게 흔한 일이 아니지 않냐. 저는 오히려 이건 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습니까? 예. 예.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관심 갖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드문 경우고요.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전주 같은 경우 그 19대 선거 때 이런 게 있었거든요. 국민연금공단 전주 유치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그걸 그 지역의 국회의원 총선에 나간 후보는 그거하고 논조를 같이 해가지고 대통령이 후보가 왔을 때 같이 토론회도 하고 해서 공약을 좀 맞춰가는 겁니다. 굉장히 큰 중요한 이슈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적어도 광역단체장 정도 되면은 굉장히 큰 직할이죠. 그 안에 울산 안에 지역구만도 제가 정확히 울산의 지역구가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못해도 아마 서너 개 이상은 될 텐데 국회의원 4명 정도 가진 광역단체장이면요 어떤 공약을 현 정부하고 조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야 이게 또 현실성 있게 실속 있게 이게 속도감이 나는 건데 네. 위에 따로 밑에 따로 움직이면 오히려 더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주 지극히 그 정상적인 정치 활동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잠시만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면요. 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가 한번 놓친 부분인데요. 청와대가 그럼 직접적으로 이렇게 후보들과 후보 캠프의 핵심 요직에 있는 분과 그 선거 공약을 만드는 것이 일상적인 것인가라는 거 저는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직접 공약은 아니지만 사실 박근혜 정부 때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대구에 진박파동 났을 때 청와대 인사가 그 네. 진박 후보들의 간별사 연설을 역할을 간별사 했다. 역할하면서 연설문을 도와줬다는 굉장히 큰 파장이 있었어요. 국민들께서 많이 분노하셨죠. 어떻게 청와대에서 직접 선거에 개입하는 역할을 하느냐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연설문을 도와준 것보다는 훨씬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의 직접적인 개입과도 관련이 되는 건데요. 지금 예. 현재 시장이 아니에요. 시장이라면 현재 시장이고 그 시정 관련된 정책 관련해서 부처나 청와대와 정책 조율을 한다고 한다면 이건 공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지만 그다지 송철호 후보죠. 후보지 현재 시장이 아닌데 공약 관련해 청와대가 직접 개입을 해서 그것도 울산 시민들의 아주 수건이었다고 하는 공공병원 건립해서 큰 예산과 복잡한 행정 절차가 있는 거를 직접 청와대 근처에서 만나서 3자 회동을 했고 실제로 그것이 공약이 입안됐고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청와대가 나서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의 선거 흐름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하고 좀 다른 생각인데요. 그 공약을 지금 만들었다는 얘기는 안 했었거든요. 그 논의를 한 거죠. 자, 국가 정책 방향 어떻게 가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 자리가. 예. 그리고 그 만난 사람이 자치발전비서관인데 전에 직함이 바뀌었거든요. 네. 전에는 균형발전비서관입니다. 이게 네. 뭐 이 사람들이 하는 자리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각 지역의 특히 지방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그거 하라고 신설해 놓은 청와대 비서관 자리인데 네. 나중에 이름이 이제 자치발전비서관으로 이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한 자기 업무 내에서 아마 울산뿐만 아니라 아마 각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누구라도 만나서 그런 논의를 물어봐야 되고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특히 우리 지역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거기에 맞춰서 그 공약을 맞춘 이런 일환으로 일을 하셔야지 네. 어떤 공약을 만들어주고 개입하고 이런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만일 있습니다. 대변인 말씀이 한 가지 잠깐만 예. 덧붙여서 워낙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대변인 말씀이 맞다면 그렇다면 민주당 차원에서 울산 시당에서 관련된 정부 부처 공무원들과 예. 공식적인 협의를 거칠 수 있는 절차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있음에도 공식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근처에서 관련된 3인이 비공식 회동을 했다라는 거는 국민들께는 굉장히 부적절한 선거 개입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회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꼭 그날 그것만 가지고 저는 대화 자리가 예. 있었어요. 네, 다른 걸 송철- 하다 보니까 그게 알겠습니다. 논의가 나왔었겠죠. 이 송철호 시장 그리고 송병희 부시장이 청와대 인사 지방선거 5개월 전에 만난 거는 네. 두 분 의견 이 정도면 저희가 충분히 들어본 것 같고요. 특검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이 너무 과잉 대응을 하는 것 같다라는 비판을 해주셔서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경 합동수사 안 받으면은 특검까지 불사하겠다는 뉘앙스를 비치고 있거든요. 예. 이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저는 민주당에다가 이 부분을 좀 쓴소리를 제가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이게 지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수사기관 책임자에게 브리핑을 받겠다는 발상 자체가 지금 납득하기가 쉽지 않고요. 자칫하면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어떤 겁박을 주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청와대 해명을 저희들이 선의로 지금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고 이슈가 됐고 논란이 되니까 이게 수사가 좀 진행되는 거란 말이죠. 네. 그걸 이렇게 차분하게 지켜봐야 되는 거지. 김경수 지사 그때 법정 구속했을 때도 그때 민주당에서 나서가지고 막 굉장히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네. 비난을 했었고요. 네. 예. 또 거꾸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김경수 그 지사 이제 법정 구속했던 걸 나중에 또 풀어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판사는 옳은 검사고 나중에 그 법정 구속 시킨 판사는 잘못된 검사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그 민주당이 그런 데다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는 게 특히나 집권 여당이면은 누구보다 사법기관을 존중을 하고 예. 사법 시스템을 존중을 해줘야 국민들이 이게 시스템이 돌아가는 건데 마음에 들지도 않는다 그래가지고 국가 수사기관을 흔든다? 이것은 굉장히 검찰개혁 명분마저도 좀 흐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자중하시는 게 좀 좋겠다. 저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정도의 견해를 지금 뭐 임병식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민주당에서도 글쎄요 이번 그 어떤 특검에 대한 요청 사실 여당이 특검을 요청하는 네. 것 자체가 굉장히 뭐 보기 힘든 일인데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뭐 부딪히고 있는데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민주당 쪽에서도 생각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네. 한 2주 전쯤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이 관련된 수사가 그땐 유재수 씨 수사였죠. 네, 네, 관련해서 검찰이 자꾸 혹시나 주저주저 한다면 국정조사뿐 아니라 특검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네, 네. 드렸었는데 네. 이제 민주당의 당 대표를 비롯해서 주요 요직에 있는 핵심 이제 보직 당직자인 분들이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특검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사실 여당으로서 여당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검찰총장이 지금 직접 지휘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여당 대표나 여당의 주요 당직자가 특검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거의 뭐 협박성 발언이라고 오늘 아침에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 정도의 발언을 한다는 거는 검찰을 옥죄겠다라는 걸로 들릴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정치권에서 어떻게 다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를 네. 주고 하나를 받고 하는 거지. 예. 이러니까 또 이제 좀 유화적인 한국당도 어떤 명분이 추구가 생기는 거고요. 그랬을 때 법안 처리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 국민들한테 실익이 가는 건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꽁꽁원 전국을 보면서 네. 또 이게 또 몸싸움하는 것도 보겠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 들어온 소식을 보면 약간 네. 희망을 좀 가져도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민주당 생각도 듭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전격적으로 잘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네. 특히 민생 법안과 예산 처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용단을 내리신 거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다만 지금 이제 검찰이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공수처법 처리를 막기 위해서 네. 지금 야당과 청와대에 대해서 강력한 지금 칼을 들이대고 있는 거다라는 걸로 오해를 받고 있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이 법안들이 처리가 안 되고 민생과 예산안 중심으로 정기국회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검찰은 지금 하고 있는 수사에서 속도를 줄이면 안 되고 예.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계신 만큼 불안해하는 만큼 더 빠른 수사로 속도를 내서 네. 결과를 빨리 국민들께 알려드려야 된다는 그 책임과 의무에서는 벗어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네. 네, 현재 민주당이 제안한 안으로 만약에 타협이 되면은 그러면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은 이제 뭐 어떻게 처리가 될 거라고 예상을 저희가 해볼 수 있을까요? 이제 뭐 임시국회를 또 열어서 이제 하겠죠. 이제 예. 본회의 여하튼 10일 날 이제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가 폐회가 되는데 이때까지는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협상할 여지를 남겨놓은 건데요. 네. 이제 패스트트랙의 두 가지가 핵심이죠. 선거제 개편하고 공수처 공수처법이요? 설치. 예. 또 하나가 이제 더하자면 이제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인데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여야가 협상을 해야 되겠죠. 지금 뭐 100% 연동형 비례 하기로 했다가 뭐 50으로 줄었다가 지금 뭐 서로 뭐 어떤 조율 중인데 흥정이 아니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해서 선거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4명의 예를 들어 경주를 하게 되면은 룰이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사자들의 합의가 가장 우선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4+1 한국당을 빼고 가는 건 굉장히 좀 옹색하기도 모양새가, 하고 예. 굉장히 두고두고 이게 좀 문제가 좀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당 포함해서 선거제 개편도 합의안을 좀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네. 공수처 설치도 지금 설치는 돼이지만은 설치를 하되 대통령의 뭐 그 공수처장 그 임명권을 좀 어떻게 좀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들을 서로 논의를 해서
제 모든 여당과 야당이 100% 만족은 할 수 없지만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고 이러면서 그런 어떤 틀을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네. 아마 정기국회 끝나고 임시회의를 통해서 아마 이제 그게 아마 원포인트로 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어제 추미애 의원이 내정이 됐는데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여러 소회나 다짐을 얘기했는데 그 표정 또한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단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총장과는 호흡을 어떻게 맞춰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그런 뭐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요. 추후에 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윤석열 총장과의 호흡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표정, 웃음과 그리고 추후에 뭐 답을 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자리를 벗어났는데 앞으로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게 원래 뭐 문재인 정부의 특히 최근 들어서 너무나 강한 검찰 개혁이 화두가 됐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 내정이 된 것만으로도 결국 검찰 개혁을 밀어붙일 것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과는 검찰총장과는 좀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냥 정말 단순한 시각으로 그런 해석들이 나왔고 그런 질문들에 저런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서로 이제 지향점이 다르다 보면 자꾸 마찰이 있는 것은 저는 나쁘게만 볼 일이 아니고요. 같은 집안에서도 싸우고 그러는데 어떤 일을 놓고 어떤 국가의 현안을 놓고 보면은 마찰과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을 저희들이 생산적인 에너지로 이제 환원시키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네. 저는 그 추미애 장관 내정자를 저도 가까이서 많이 좀 뵙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강합니다. 강한 성격이고요. 또 물론 이제 내면적으로는 또 유약하기도 하지만은 그 판사가 됐을 때 대구 세탁소 집 딸이 판사가 됐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언론에 그 당시 됐었는데요. 네. 저는 추미애 장관 내정자가 어쨌든 5선의 국회의원이면 굉장히 중요한 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지낸 그런 관록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조급하게 또 편협하게 검찰 개혁을 하면서 검찰하고 각을 세우거나 저는 그러지 않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민현주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추미애 이제 전 민주당 당대표시죠. 전 여성 그 장관이 특히 법무장관이 됐다는 데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축하드리고 환영을 합니다. 네, 두 번째지만 된다면, 네, 임명이 된다면요. 이제 그런데 그 민주당 당대표를 지내신 분이에요. 임기를 다 채우시면서 지내셨죠. 그러니까 당대표를 지내신 분이 사실은 법무장관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낮춰서 가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총리급의 당대표, 특히 여당 당대표를 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법무장관 가는 것은 낮춰서 가신 건데 왜 그렇게까지 가셨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추미애 장관 개인적으로도 일정 부분 정치적인 욕심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만일 그렇지 않다면 5선을 하셨고요. 경륜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과연 법무장관이라는 자리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험한 앞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과연 여기를 갔을까라는 생각에서 어떤 정치적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정치적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청와대를 직접적으로 지금 사건 관련돼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 추미애 지금 이제 장관 후보자죠. 후보자는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닐까. 그러니까 민심과 동떨어진 혹시 각을 세우지 않을까라는 그냥 우려가 되고요. 지금 오늘은 이렇게 뭐 부드러운 미소로 마무리 지셨지만 사실은 어제는 뭐 별로 이제 윤석열과의 개인적인 호흡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멘트를 하신 것들을 보면 추미애 장관이 물론 지역 5선이십니다. 5선이라서 국민의 민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 같지만 사실은 개인적인 정치적인 욕심이 있다면 그것을 등지고 대통령의 뜻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한 그 멘트만큼이나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혹시 법무장관직을 수행하지 않을까라는 사실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추미애 그 장관 후보자께서 복수노조법 관련해서 환노위원장 하실 때요. 복수노조 통과될 때 민주당에서 굉장히 반대했었거든요. 당론
당론으로 복수노조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그때 전 위원장이 밀어붙였어요. 뚝심 있게. 네. 그래서 뚝심 있게 밀어붙여서 사실은 그때 징계도 받았거든요. 네. 그 뚝심을 지금 법무장관직을 수행하실 때 국민만 바라보고 그 뚝심을 다시 한번 발휘해 주실 수도 있지 않나라는 저는 기대도 해봅니다. 잘 하시기를 바라야겠죠. 네. 예. 네, 우선은 후보자니까요. 저희가 청문회 과정 좀 지켜보도록 네. 하겠고요. 한국당 내부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다시 개파 갈등, 친황, 네. 비황 갈등이 불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황교안 대표의 오늘 목소리 들어보시죠. 내가 당에 맨 처음에 들어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당 대표가 되고 나니까 친황 그룹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황당했습니다. 저는 개파 정치하려고 정치한 사람이 아닙니다. 친황. 뭐 당 밖에도 얼마 많이 있는데 뭐에 들어와서 그거 하겠습니까? 네, 오늘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이 있었고 그 강연을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 언론에 한 얘기인데 친황이라는 뭐 말이 요즘 뭐 특히 한국당에서는 새로운 계파로 등장을 하면서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 지금 황교안 대표 얘기는 그런 게 어딨냐라고 이렇게 이런 지하에 그걸 부인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의 후임 원내대표 경선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누가 되느냐가 과연 또 친황 체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또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네. 뭐 그런 상황인 예, 것 같아요. 예. 예. 어느 분께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제가 먼저 예. 답변 예. 말씀드릴까요? 지금 선거를 바로 앞두고 하는 원내대표 선거는 정말 선거에 그 막중한 책임을 지는 원내대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6개월밖에 시한이 안 남았지만요. 지금 이 원내대표가 잘못한 경우에는 총선에서 원내대표의 역할은 사실 중요한 공약을 만들어야 되고요. 네. 특히나 수도권 관련된 전략을 담당하는 걸 원내대표들이 많이 하는데요. 네. 그래서 선거 직전 원내대표는 총선의 그 민심 바로미터를 보면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새누리당 시절에도요, 아시겠지만 2015년, 24년도, 15년도에 이제 원내대표 선거할 때도 사실은 수도권 민심의 이제 혜택 때문에 유승민 전 대표가 이제 원내대표가 됐었고요.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총선의 승리를 이끌려고 한다면 지금 검찰이 청와대를 저렇게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늘 이제 여론조사를 보시면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20%를 못 네. 벗어나고 네. 있거든요. 이런 민심을 지금 받아낼 수 있는 원내대표가 누가 돼야 되느냐에 관심이 모여질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친황이냐 비황이냐 이걸 놓고 지금 겨루고 있는 이 자체가 자유한국당이 지금 총선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급하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좀 우려도 있고요.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은 이 원내대표 선거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아쉬운 것은 누가 다음 원내대표 선거가 될 것이냐 그 이전에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 문제를 예. 자유한국당에서 당원 당규를 위배하면서 무시하면서까지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서 다음번 원내대표 선거 일정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당내 의원들의 의견이 거의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네. 굉장히 자유한국당 내부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말씀하신 그 나 원내대표 재신임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가 월권한 거 아니냐 이런 네. 논란도 불거졌고 이게 경선 거치면서 친황, 비황, 개파 갈등으로 불거지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원내대표란 자리는 그 당대표가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고 의원들이 의총을 열어서 거기서 선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뭐 당원 당규 유권해석을 이유로 돼가지고 이제 이걸 연장을 안 해줬는데 저는 이제 친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제가 남의당이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개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그 증거들이 좀 조짐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요 네 가지만 보면은 최근에 35명 당직자들 사표 수리를 해가지고 대부분 반려를 했는데 네. 김세연 여의도 연구원장만. 본인한테는 좀 거꾸로웠던 사람이죠. 네. 비판했던 거기만 속아가지고 이제 수리를 했다든지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연장을 뭐 다른 이유를 들어가지고 안 해주고 다시 원내대표 선거를 판을 좀 만들었다든지 또 뭐 그 사무총장하고 전략기획부총장의 자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박완수, 뭐 송원석 의원을 지금 임명을 했다 이런 걸로 볼 때 친황이 좀 만들어지고는 있다 개파가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그 원내대표 선거가 결국은 이제
당대표한테 힘이 있는 쪽으로 쏠릴 건지 당대표에 대해서는 비토적인 세력이 힘을 얻을 건지는 이제 선거를 치러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한국당한테 주어진 게 뭐냐면은요. 김영우 그 삼선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어제 인터뷰에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 지금 한국당에는 문제의식도 없고 뭐가 잘못됐는지 문제의식 자체가 첫째가 없고요. 두 번째는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세 번째는 전략도 부재하고 그러면서도 자리 다툼이라든지 어떤 웰빙 정당의 이미지를 못 벗으면서 막말 이런 정당이다 그런데 굉장히 새겨들어야 될 얘기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계속 비판을 하는데 비판을 하면서 자기들은 어떻게 하겠다가 없습니다. 예. 그냥 비판만 하지. 네. 그래서 한국당이 원내대표 선거를 어떻게 치르든 결과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내부 변화하고 혁신 또 전직 자기 당에 배출한 대통령이 2명이나 그 법정에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정말 통렬하게 책임지고 반성하는 모습의 토대에서 변화가 혁신하지 않으면은 원내대표가 친황이 되든 비황이 되든 내년 선거 자칫하면 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민현주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